이준호 씨,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우스네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화성그룹 본사 7층 대회의실. 오전 11시 진중한 분위기가 흘러야 할 장소에서 냉소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외삼촌 최진수 45세였다. 고급 양복으로 치장한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다.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모인 15명 남짓한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바로 구석자리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이준호 27세, 그였다. 진수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얼굴이나 비추면 됐지. 이런 자리까지 오다니. 외숙모 박미란 42세가 가세했다. 샤넬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손톱을 매만지며 한마디 더 덧붙였다. 어머니가 재혼해서 그 집 아들 낳았다고 해서 우리 외가 핏줄인 줄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손톱 밑에 아직 씻기지 않은 기름때가 남아있었다. 어젯밤까지 정비소에서 일하다 새벽에 겨우 씻고 온 흔적이었다. 준호야, 너도 참 답답하다.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외사촌 형 민재혁 32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외할아버지가 세운 화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화성물산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명문대를 나와 MBA까지 마친 그는 준호를 볼 때마다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뭐? 최진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버지가 널? 내가 뭔데? 유언 집행인 김성만 변호사님께서 제 이름이 명단에 있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들었다. 거기엔 김성만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와 오늘 날짜, 그리고 이준호 참석 필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박미란이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 대단한 줄 알아요? 형식상 불러놓은 거겠죠. 어차피 따신 몫은 없어요. 맞아.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내가 들어갈 자리 따윈 없어. 민재혁이 팔짱을 끼며 단언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가 바로 고 최경호 회장의 유언 집행을 맡은 김성만 변호사였다. 다들 오셨군요. 시간이 됐으니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만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단단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최경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변호사님, 최진수가 손을 들었다. 혹시 저 이준호라는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김성만 변호사는 준호를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참석자입니다. 그게 무슨... 더 이상의 질문은 유언장 공개 후에 받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최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준호를 향해 날카롭게 꽂혀 있었다. 준호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자리가 불편했지만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부름이라 생각하며 참고 있었다. 외할아버지 최경호. 그는 준호가 12살 때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날 외할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넌 착한 아이로구나. 내 눈빛이 거짓말을 안 해. 그게 전부였다. 그 뒤로 준호는
외가 사람들과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외가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고 준호 역시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을 불렀을까? 준호는 알 수 없었다. 김성만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봉인된 그 봉투에는 최경호 회장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기 시작하자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최진수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응시했다. 박미라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민재혁은 다리를 떨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의 눈빛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툭, 툭, 툭.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냉철함과 권위가 동시에 흘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며 숨을 멈췄다. 저 사람은 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승재 부회장님이잖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승재 37세.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기업인 태양그룹의 부회장이었다. 그의 아버지 한일성 회장은 고 최경호 회장과 40년 지기 사업 동료이자 친구였다. 그런 그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최진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부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미란도 얼떨결에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민재형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한승재는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받아넘기며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준호에게 닿았다. 그 순간 한승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호 역시 한승재를 올려다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한승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자리에 앉았다. 그는 김성만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부회장님. 김성만 변호사는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내 펼쳤다. A사 용지 5장 분량의 문서였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최경호 회장님께서 작년 10월 24일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으며 공증인의 입회하에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최진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빨리 읽어주시죠.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급하게 구실 필요 없습니다. 한승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유언장 공개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부회장님께서요? 박미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한승재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는 화면을 켜고 몇 번의 터치 끝에 하나의 파일을 열었다. 최경호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3달 전 저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셨습니다. 자료요? 민재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최 회장님께서
생전에 직접 정리하신 기록입니다. 한승재는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에 놓고 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돌렸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나열돼 있었다. 폴더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최진수 횡령 의혹 자료, 박미란 계열사 부정 수주 정황, 민재형 내부 정보 유출 건.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최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한승재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최 회장님께서는 당신들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계열사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을 모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박미란이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다. 오해가 아닙니다. 한승재는 첫 번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녹취록까지. 최진수 씨, 당신은 화성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며 3년간 총 12억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계열사 명의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죠. 그건.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한승재는 두 번째 폴더를 열었다. 박미란 씨, 당신은 화성물산의 납품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총액 8억 원. 박미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민재혁 씨. 한승재의 시선이 민재혁에게로 향했다. 당신은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민재혁은 입술을 바짝 깨물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땀범벅이었다. 이 모든 자료는 최 회장님께서 직접 수집하고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승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 사람들이 내 피부치라는 게 부끄럽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최진수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다. 박미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그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다. 한승재는 다시 김성만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십시오. 네, 부회장님. 김성만 변호사는 유언장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유언자 최경호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변호사의 입으로 향했다. 첫째, 화성그룹 계열사 전체 지분 중 60%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다. 이준호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최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60%를 이준호한테요? 말도 안 돼. 박미란 역시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쳤다. 변호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 애가 뭘 했다고 회장님 재산을 받아요? 민재혁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이건 무효야. 명백한 무효라고. 김성만 변호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계속 읽어내려갔다. 둘째, 화성그룹 본사 건물 및 부속 자산은 이준호에게 상속한다. 셋째, 개인명의 부동산 총 17건 중 15건은 이준호에게 상속한다. 넷째, 예금 및 금융 자산 중 80%는 이준호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읽어내려갈수록 최진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박미라는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민재혁은 이를 악물고 준호를 노려봤다. 내가 뭘 한 거야? 할아버지를 속인 거지. 준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김성만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문단을 읽기 시작했다. 다섯째, 나머지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경호재단에 기부하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은 이준호가 맡는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상으로 유언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최진수였다.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런 유언을 남길 리가 없어.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박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세했다. 우리가 소송을 걸겠어요. 이건 명백히 무효예요. 김성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소송을 제기하실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공증인 3명의 입회하에 작성됐으며 최 회장님의 정신 감정 기록도 첨부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짜고 친 거잖아. 민재혁이 손가락으로 변호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순간 한승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민재혁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입 조심하시죠. 예. 지금 당신이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김성만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최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이니 그 어떤 의혹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승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누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민재혁은 입을 다물었다. 한승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준호를 바라봤다. 이준호 씨. 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저 애한테? 한승재는 그 질문에 답하듯 입을 열었다. 최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내 가족들은 내가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돈만 보고 권력만 본다. 하지만 이준호는 다르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한승재는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회장님은 당신이 12살 때 단 한 번 만난 것만으로 당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12살. 그날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넌 착한 아이로구나.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외할아버지에게는 충분했던 것이다. 박미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는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그 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랬다고요? 한승재는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들이 한 일이라곤 회사 돈을 빼돌리고 권력을 남용한 것뿐입니다. 그게 일입니까? 박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한승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언장 공개가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준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 씨,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준호는 황급히 대답했다. 한승재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회의실 안은 다시 어수선해졌다. 최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준호를 노려봤다. 이준호, 너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지?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런데 모든 걸 차지했어. 이게 말이 돼? 외할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최진수는 코웃음을 쳤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박미란과 민재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변호사 선임해. 소송 준비 들어간다. 네, 오빠. 박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혁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준호를 향해 한마디 던졌다. 너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회의실에는 준호와 김성만 변호사만 남았다. 김성만 변호사는 유언장을 정리하며 준호에게 말했다.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당신을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성만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준호에게 건넸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회의실에는 준호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동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준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외할아버지, 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 뒤, 오후 3시 30분. 준호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태양그룹 본사 25층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한승재 부회장의 개인 접견실이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실내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한승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이준호 씨,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는 정비소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이곳으로 왔다. 문이 열리며 한승재가 들어섰다. 기다리셨습니까? 아, 아닙니다. 준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승재는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먼저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한승재는 탁자 위에 놓인 다기를 이용해 직접 차를 따랐다. 은은한 향이 실내를 채웠다. 녹차입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다. 한승재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준호 씨,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이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겁니다. 당신은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승재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5년 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리역 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죠.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일을 어떻게 하세요? 한승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을 떠올리듯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날 저는 차를 몰고 대리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했죠. 준호는 숨을 죽이고 한승재의 말을 들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럭이 제 차 옆면을 들이받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승재는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제가 깨어났을 때 누군가 제 차 문을 억지로 열고 저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제 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 곁에서 지켜줬죠.
한승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당시 제 차는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끌어내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차 안에 갇혀 계신 분을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 채 병원으로 실려갔죠. 한승재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그날 사고 현장에서 찍힌 CCTV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준호가 한승재를 끌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저는 5년간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준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한승재는 쓸쓸하게 웃었다. 이준호 씨, 당신이 사라진 후 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승재는 사진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틀 전 유원장 공개 현장에서 당신을 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눈빛입니다. 한승재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의 눈빛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욕심 없고 순수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한승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최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승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최 회장님의 가족들은 모두 무언가를 바랐습니다. 돈, 권력, 명예.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가는 것에 충실했고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승재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이준호 씨, 저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빚이라뇨. 저는 아무것도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것보다 큰 빚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승재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앞으로 당신이 화성그룹을 이끌어가는 동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한승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과 진심입니다. 준호는 천천히 명함을 받았다. 명함에는 태양그룹 부회장 한승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한승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승재는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이준호 씨.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한승재는 문을 닫았다. 준호는 혼자 남은 접견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일주일 뒤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로펌 정도 법률사무소 회의실. 최진수, 박미란, 민재혁은 변호사 3명과 함께 둘러앉아 있었다.
그래서 승산이 있다는 겁니까? 최진수가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다. 맞은편에 앉은 40대 후반의 변호사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유언자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증인 3명이 입회했다면서요? 박미란이 불안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건 문제없습니다. 공증인이 입회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유언 작성 당시 최 회장님이 특정인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민재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만들면 됩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최 회장님의 주치의, 간병인, 병원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증언을 확보하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준호라는 사람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최 회장님께 접근한 과정, 금전 거래 내역, 의심스러운 행동 등을 모두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 자식이 할아버지를 속인 게 분명해요. 박미란이 이를 갈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착수금 5억 원을 입금해 주시면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진수는 서명을 하며 중얼거렸다. 이준호, 내가 우리를 우습게 봤구나. 두고 봐라. 그날 오후, 준호는 화성그룹 본사 7층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외할아버지 최경호가 평생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넓은 책상, 고풍스러운 책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의 풍경. 준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낯설었다. 책상 위에는 외할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김성만 변호사가 전달해 준 것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내가 12살이었을 때 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었지. 그날 나는 내 눈을 보고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다르다고.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 다른 가족들은 달랐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만 보았고 어떻게 빼앗을지만 고민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진심 어린 사람도 있었고 가식적인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너만큼 순수한 사람은 없었다. 준호야,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 무겁겠지. 힘들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내 가족들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라. 너는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다. 부디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선한 곳에 사용해 주길. 마이너스 외할아버지 최경호.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천천히 접었다.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외할아버지. 준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김성만 변호사가 들어섰다. 이준호 씨,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진수 씨 측에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언제 제기했습니까? 오늘 오전입니다. 정도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김성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한승재 부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회장님께서요? 네. 최진수 씨 측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김성만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최 회장님께서 남기신 또 다른 기록입니다. 준호는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최진수, 박미란, 민재혁의 비리 내역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다. 횡령 금액, 거래 내역, 녹취록, 심지어 은행 계좌 사본까지. 이건 최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으셨죠. 김성만 변호사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이준호 씨, 이제는 대응할 때입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법원 201호 법정 유 원장 무효 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시작됐다. 원고 측 변호인석에는 정우진 변호사와 최진수, 박미란, 민재혁이 앉아 있었다. 피고 측에는 김성만 변호사와 준호가 자리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일반 방청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화성그룹 창업주의 유산 분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 관리인의 목소리가 울리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 박정훈 58세가 입장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판사로 상속 분쟁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다뤄온 인물이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박정훈 판사는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다. 본 사건은 유 원장 무효 확인 소송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본 사건의 유 원장은 명백히 무효입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유언자 최경호 회장은 유언 작성 당시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정훈 판사가 물었다. 네. 최 회장의 주치의였던 이동욱 원장의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진단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작년 9월부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유언 작성 시점인 10월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박정훈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물었다. 피고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만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진단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첫째, 해당 진단서는 소송이 제기된 후에 작성된 것입니다. 유언 작성 당시의 기록이 아닙니다. 김성만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둘째, 최 회장은 유언 작성 한 달 전인 작년 9월 20일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판사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검사 결과지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정우진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셋째, 유언 작성 당시 공증인 3명이 입회했으며 그들 모두 최 회장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성만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하며 말을 이어갔다. 공증인들의 증언서와 유언 작성 당시 녹화된 영상도 함께 제출합니다. 박정훈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다. 정우진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최진수를 돌아봤다. 최진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갈고 있었다. 원고 측 추가 주장 있습니까? 박정훈 판사가 물었다. 정우진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그렇다면 유언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피고 이준호는 최 회장과 평생 교류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단 한 번 12살 때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어떻게 전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정훈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 의견은? 김성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재판장님, 유언자는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류의 빈도나 혈연의 친밀도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우진 변호사가 말을 잇기 전에 법정 뒤쪽 문이 열렸다. 툭, 툭, 툭.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승재가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방청석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저 사람은 한승재 부회장 아닌가? 태양그룹 부회장이 왜 여기 온 거지? 최진수와 박미란, 민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정훈 판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태양그룹 부회장 한승재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합니다. 한승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증인이라고요? 정우진 변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피고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까? 김성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승재 부회장님은 최경호 회장님의 오랜 지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이십니다. 유언 작성 과정을 직접 목격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박정훈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승재는 증인석에 섰다. 박정훈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최경호 회장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40년 지기 사업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유언 작성 과정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승재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작년 10월 24일 최 회장님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상하듯 시선을 돌렸다. 승재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 한승재는 다시 판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존경한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다. 그 사람은 이준호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최진수는 입을 벌린 채 한승재를 바라봤다. 박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민재혁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떨고 있었다. 한승재는 말을 이어갔다. 최 회장님은 이준호 씨가 12살 때 단 한 번 만났지만 그 짧은 만남으로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박정훈 판사가 물었다. 이준호 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한승재는 준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최 회장님은 그 모습에서 진정한 품성을 보셨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 순수한 영혼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한승재는 다시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최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후 가족들이 이준호를 괴롭히거든 내가 나서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네. 저는 최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승재는 원고 측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것은 최 회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자료입니다. 원고 측 최진수, 박미란, 민재혁 씨의 비리 증거입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건 본 소송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승재는 차갑게 말했다. 원고 측은 이준호 씨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은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을 이어갔다. 최진수 씨는 화성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며 3년간 총 1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박미란 씨는 화성물산의 납품 계약 과정에서 8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민재혁 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최진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박정훈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다. 이 자료들은 모두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원본, 녹취록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입니다. 한승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정훈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최진수를 돌아봤다. 하지만 최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승재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재판장님, 최 회장님께서는 평생 정직하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정훈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한승재는 방청석으로 돌아갔다. 박정훈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 오전 10시로 지정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 관리인의 목소리가 울리고 판사가 퇴장했다. 법정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원고 측으로 몰려들었다. 최진수 씨,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란 씨, 리베이트 받은 게 사실입니까? 민재혁 씨,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최진수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해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미란과 민재혁도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다. 준호는 자리에 앉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김성만 변호사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저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승재가 다가왔다. 이준호 씨, 부회장님.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한승재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최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천만에요.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한승재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이건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승재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법정을 나갔다. 준호는 혼자 남은 법정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준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외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햇빛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2주 후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 201호 법정 유언장 무효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고 측 좌석이 비어 있었다. 최진수, 박미란, 민재혁, 그리고 정우진 변호사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박정훈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다.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법정 관리인이 대답했다. 네,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오늘 오전 8시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취하라고요? 피고 측 좌석에 앉아있던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김성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에게 설명했다. 소송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판사는 소취하서를 받아들고 살펴봤다. 원고 최진수 외 이명은 본 소송을 취하한다. 이에 따른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렇다면 본건은 소취하로 종결됩니다. 피고 측 의견 있습니까? 김성만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본건은 이것으로 종결 선고합니다. 박정훈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나자 준호는 김성만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빠져나왔다. 법원 앞 계단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준호 씨, 소송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최진수 씨 측이 소송을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성그룹을 어떻게 경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준호는 잠시 멈춰섰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외할아버지 최경호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화성그룹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가치, 즉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봤다.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기자들은 박수를 쳤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김성만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떠났다. 그날 오후 화성그룹 본사 7층 대회의실. 준호는 화성그룹 임원진 20명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베테랑들이었다. 하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회의적이었다. 이사장님, 화성건설 대표이사 강민수 55세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강민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경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강민수는 팔짱을 끼며 말을 이어갔다. 최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신이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화성물산 대표이사 윤상철 52세가 가세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먼저 경영을 배우시고
그 후에 회사를 맡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호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압니다. 뭡니까? 강민수가 물었다. 사람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 사람이 회사를 위하는지 자신만을 위하는지.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말을 이어갔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사람을 중심으로 경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화성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준호는 강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같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키우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물론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화성전자 대표이사 박준혁 58세였다. 이사장님. 네. 당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수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돕겠습니다. 하나둘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윤상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사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화성그룹 본사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외할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한승재였다. 여보세요, 부회장님. 이준호 씨, 축하합니다. 소송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회장님 덕분입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잘해낸 겁니다. 한승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준호 씨, 내일 오전 11시에 시간 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데요?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승재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구를 소개해 주시려는 걸까? 하지만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VIP 라운지. 준호는 한승재와 함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회장님, 누구를 기다리는 건가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오실 겁니다. 한승재가 말을 마치자마자 라운지 문이 열렸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한 부회장. 회장님 오셨습니까? 한승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준호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준호 씨,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한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신 신경민 회장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신경민 68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최 회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신경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준호 이사장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호 회장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신경민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최 회장님께서는 평생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셨죠. 그는 서류를 준호에게 건네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유언장에 이런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이준호가 재단을 설립하거든 신경민 이사장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준호는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경호재단 설립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건 최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계획서입니다. 준호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경호재단 설립 목적 1.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지원 2. 독거노인 복지 증진 3. 장애인 자립 지원 4. 지역사회 발전 기여. 준호는 계획서를 다 읽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외할아버지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최 회장님은 평생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경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겉으로는 냉철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죠.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도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경민은 명함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경호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승재가 입을 열었다. 이준호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태양그룹에서도 경호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한승재를 바라봤다. 부회장님, 그건 너무... 아닙니다. 최 회장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한승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투자이기도 합니다. 경호재단이 사회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곧 태양그룹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준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재단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석 달 뒤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경호재단 사무실. 준호는 신축 건물 3층에 마련된 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넓은 공간에는 책상 10개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경호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사장님, 첫 사업 대상자 명단입니다. 재단 사무국장 김수진 42세가 서류를 건넸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다. 경호재단 제1기 장학생 명단. 총 50명. 마이너스 저소득층 가정 아동 30명. 마이너스 한부모 가정 청소년 15명. 마이너스 시설 보호 청소년 5명. 준호는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전부 연락드리세요. 네, 이사장님. 김수진이 대답했다. 그 순간 재단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승재가 들어섰다. 이준호 이사장, 축하합니다. 부회장님, 오셨습니까? 준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재단 사무실이 잘 꾸며졌네요. 한승재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부회장님 덕분입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잘해낸 겁니다. 한승재는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준호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수표 금액은 5억 원이었다. 부회장님, 이건 제 개인 돈입니다.
재단 운영에 보태 쓰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준호 씨. 한승재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준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한승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받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승재는 다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승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네, 부회장님. 한승재가 사무실을 나가고 준호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준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외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 김수진. 이사장님, 첫 번째 장학생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외할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외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었군요.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외할아버지의 뜻, 한승재 부회장의 도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함께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선한 곳에 쓰겠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뜻대로. 1년 뒤 경호재단은 총 500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독거노인 1000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 화성그룹은 준호의 경영 아래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준호는 더 이상 무시받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존경받는 이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일하던 그 청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욕심 없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최경호 회장이 준호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오늘 이야기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이야기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